자, convictions feel certain. 확신 또는 뭐 신념은 확실하게 느껴진다. 여기서 이제 conviction을 신념이라고 했지. 그런데 not everything we feel certain about. 여기 이제 관계사절이지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는 모든 것이 conviction, 신념은 아니다. 이게 부분부정이라는 거지. not하고 전체요. 그러니까 일부는 신념이고 일부는 신념이 아니잖아. 말장난 같은데 신념이라는 거는 자기가 강하게 믿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겠지.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는 모든 게 다 신념은 아닐 수도 있다. 무슨 얘기야? 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신념을 필요로 하진 않는데 어떤 거 내가 절대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논리적으로나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은 신념이 필요 없다라고 풀어줬는데 이게 이제 조금 추상적이에요, 내용이. 그치? 뭔가 알듯 말듯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얘는 구조적으로는 첫 문장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탑픽 센텐스를 주고 여기 이제 그 데카르트 얘기를 통해서 보충 설명, 부연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탑픽 센텐스를 한 번 더 줘. 주제문 얘 두 개 합쳐야 돼. 신념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을 준 뭐 이런 구조예요. 주제문, 보충 설명, 주제문, 보충 설명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자, 하여간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볼게. 데카르트가 declare, 선포, 선언을 강하게 말했을 때 그가 he was certain, 확실하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고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냐?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중적으로는 잘못되게 understood, 보충 설명 이해가 된대. 뭐로써? inference, 추론으로서.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을, 이 사람이 한 말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이렇게 잘못 받아들인다라고 필자는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그는 힘을 의도했어. 데카르트가. 그가 적극적으로 의심할 수 없다라고. 그가 그 순간에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의심할 수가 없대. 즉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 사실은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의심을 한다는 거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상할 거야. 가주신면 말하는 게 이게 데카르트의 신념이다라고. 이거 이해되니? 철학 얘기라고 하니까 좀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데카르트 얘기를 먼저 가보자고.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빼고, 괄호 안에 있는 건 우리가 뭐 잘못 생각한다는 얘기고 잘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니까 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얘는 뭘 의도를 한 거냐면 이 말을 한 그 순간에 생각을 하고 있다, 사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의심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한 거래. 그러니까 결국 생각하고 존재한다라는 게 데카르트는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의심하는 게 지금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가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데 그럼 결국은 이게 위에 걸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확신을 갖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러한 데카르트의
이 확신 자체를 이걸 신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위로 돌아가서 볼게. 이게 신념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느껴져. 자, 그런데 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이 다 신념은 아니다. 즉, 데카르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논리적으로 확실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념이 될 필요가 없다. 즉, 이 데카르트 얘기 자체가 논리적으로 확실한 거란 얘기지. 그럼 이거는 신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논리적인 거야. 그럼 굳이 신념을 가질 필요 없어. 논리적으로 되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하고 그다음 신념하고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똑같이 확실하다는 특징.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은 그 신념도 여기다 다시 정리해보면 신념도 그렇고 매우 논리적인 것도 둘 다 되게 확실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얘네들은 서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데카르트가 논리적으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반드시 신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줄이면 이게 왜 이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해되니? 요거. 그러니까 다시 여기 데카르트가 여기 잘 보면 확신을 하잖아.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존재한다. 생각하고 존재한다. 확신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 자체는 이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논리적인 거지. 얘가 신념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가 이 순간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 의심하는 행위 자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확실하게 느끼는 게 논리적으로 신념은 아니다. 신념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긴 해. 그런데 논리적으로 확실한 거하고는 구별된다. 저 얘기가 이거야. 신념도 논리적인 것도 둘 다 확실한 건데 얘네들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로 압축을 하면 요 얘기라고 요거를 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보자 이게. 이게 좀 얘가 비동사니까 이렇게 이해해볼까? 생각은 의심인 거잖아. 의심은 생각인 거고. 여기까지 됐지? 좀 문제 그대로. 그러면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의심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얘를 의심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의심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자기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존재한다는 걸 되게 확신을 하는데 그 이유 자체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왜냐면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치? 의심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 의심도 생각인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거 아니냐고. 그치?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개념 일공이긴 한데 신념도 확실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둘 다 확실한 건데 근데 신념과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확실하다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념 얘기는 안 나온 거야 지금. 다른 얘기는 왜 논리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두 번째 보고 같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됐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을 막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의심, 즉 부정할 수 없다고 치자고. 의심한다는 게. 왜냐면 그 이유가 저렇게 의심한다는 행위 자체도 역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또 생각을 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 어쨌거나 생각은 확실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강조를 해서 정말로 흥미로운 것. 그렇다 보니까 이 신념에 관해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신념이라는 건 종종 폼 형성이 된데 만들어져요. 정반대 신념에 직면을 해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또 다른 특징인 거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거 동그라미 해놓은 거. 이게 스스로 알고 있다? 뭔 얘기냐? 그래서 unlike logical certainty 이게 논리적인 확실함인 거야. 이게 논리적 확실함. 이해하고는 좀 달리 또 이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있네. 예시가 또 나왔네. 2하고 2가 4를 만든다. 2 플러스 2가 4라는 논리적 확실함하고 다르게 또는 철학적인 확실함. 데카르트의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게 이제 데카르트 철학적인 확실함이죠.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뭐 절대적인 확실함 이렇게 봐야 되겠다. 논리적 이당이지만 하긴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신념은 다른 거잖아요. 이런 확실함하고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너럴도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념에 반대할 수도 있다. 그 신념은 자기 생각인 거니까. 그치? 나는 신념이 뭐 A인데 뭐 B라고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충분히. 그래서 우리는 we are aware, 알고 있어. Our conviction can be doubted and challenged. 우리의 신념은 이렇게 의심될 수도 있고 도전받을 수도 있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지. 이거는 의심받을 수 없는 거였잖아. 확실한 거. 그러니까 신념의 특징은 얘하고 좀 다른 거라고. 그래서 의심받을 수 있대. 왜냐면 다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들이 잘못됐다라고 상상을 할 수 없겠지. 나는 뭐 내 신념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의심받고 도전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념에 반대 도전할 사실 우리 스스로는 인정하고 알고는 있다. 그거 제목 자체는 그 신념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보면 되겠고, 그 여기는 여기를 지워볼게. indeed 강조 연결사 줘서 그 신념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이게 어떤 강조라기보다는 대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부라기보다 좀 다른 얘기니까. 얘가 주의하기 역할이 있으니까 however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신념 얘기가 아니잖아. 이 신념이라는 거는 반대되는 신념에 증명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반대되는 신념을 맞닥뜨렸을 때 신념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하여간 이 논리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확실함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게 타인이 우리의 신념에 반대를 할 수 있다. 반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지. 즉, 타인이 우리의 신념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 거. 여기는 이제 그 얘기야. 여기가 조금 어렵네. 지금 봤을 때. 그치? 하여간 여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려면은 신념하고 여기 나오는 철학적인 확신하고는 다른 거야. 둘 다 확실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래서 신념이라는 건 저는
논리적인 확실함은 반박이 불가한데 얘는 반박이 가능하다 라고 또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괜히 내용만 어렵고 사실 뭐 문제를 만들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추론의 근거가 있었던 게 원래 빈칸이 여기였거든. 반대되는 신념에 직면해서 만들어진다. 여기가 이제 그 얘기가 반대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쭉 형광펜을 두 부분에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길게 형광펜을 해서 이게 이제 세 개가 같은 얘기라고 연결해서 뭐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문장 위치를 요거 있지? 요거 다 벗이 있으니까 인디드들 자기가 생각을 하고 존재한다는 걸 데카르트는 확신했어요. 확신을 가졌는데, 근데 그가 의미하는 바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한 거고, 왜냐하면 의심하는 행위 자체도 어차피 생각일 거니까. 그럼 생각은 확실하게 하는 거야. 그치? 생각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저건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리고 존재를 한다는 얘기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이제 저렇게 확실하게 데카르트가 생각했다는 걸 신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저거는 이제 너무나 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확실한 얘기니까. 의심도 생각이니까. 그래서 의심할 수가 없다.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 그래서 크게 흐름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고 이렇게 세 등분 나눈 상태에서 여기 위치만 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형광펜을 한 부분 뭐 저거 중심으로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에는 뭐 사실 주제문이긴 하지만 위쪽에서는 뭐 문제를 내기가 조금 애매하다요. 자, in daylight, 햇빛 속에서 우리는 only perceive, 오직 인식을 한대. 완전한 색깔, 그리고 되게 세부적인 사람들을 어디에서? Central region of our visual field, 우리의 이제 시각 영역에서의 중심부에서만 저런 완전한 색깔들, 세부적인 사람들들 이런 거를 인식을 한대. 됐어? 여기? 우리 시야의 중심부에서. 그러니까 비주얼 필드가 이게 시야지? 필드가 이제 분야, 부분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센트럴 리전 중심부. 그러니까 우리 시야의 중심부에서만 색깔, 세부 사항들 인식하는. 그런데 무엇과 함께 덜 디파인드 규정된 시야 그리고 감소되는 색깔의 인식. 어디로부터? 우리 이제 시야의 바깥쪽 구역. 이제 저걸 보통 이제 주변부라고 하지. 페리페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확실하게 인식되는데 이 주변부, 우리 시야 주변부 옆에 부분 있잖아. 눈 자체라고 보면 안 되겠다. 이거 시야니까. 그치? 미안.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앞을 이렇게 본다고 쳐 시야가. 그럼 여기는 확실하게 인식이 되는데 이 주변부는 좀 덜 확실하다는 얘기지 뭐. 색깔 다 못 받아들고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그렇구나. 시각에서 인식하는 저 차이가 있대. 중앙부하고 주변부하고. 그래서 우리 두뇌는 그리고 나서 저렇게 인식한 그 시각적 정보가 됐지? 받아들여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이런 세부적인 색깔의 이미지들, 심상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들이라고 보는데 이미지들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프레젠티브 제시가 되는 그리고 저런
이미지들을 사용을 해. 두뇌가. Combine with the less colorful, less defined peripheral image. 합쳐주는 거지. 뭐하고? 덜 색깔이 화려하고 덜 저렇게 규정된 주변부의 이미지더라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interpret,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에 의해서? by comparison to, 비교에 의해서. 무엇과의 비교? 평생 동안 축적된 기억과의 비교. PP고 여기가 원래 빈칸 부분인데, 그러니까 얘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한 건데, 개념은 여기를 관계대명사를 좀 더 구분을 해보자. 이렇게 관계대명사들 여기는 PP절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요 이시 두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두뇌가 제시된 적을 하고, 그리고 요 이시 얘기하는 거는 요거 칼라 이미지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병렬 구조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병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PP로 꾸며주는 거예요. 다시 볼게. 여기. 자, 앞에까지 이 첫 문장은 일반 상태에서 우리 그 시야의 중심부에서는 뭘 받아들이냐면은 그 완전한 색과 그리고 되게 미세한 세부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시야의 아우터 바깥쪽에서는 요거에보다 이제 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전체 색상, 세부 사항들 다 받아들이고, 외부의 바깥쪽에서는 모습도 덜 분명해지고 색깔에 대한 인식도 감소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define이라는 게 규정을 한다는 뜻인데, 더 적게 규정된 시야라는 게 저걸 이제 해석으로는 모습이 좀 덜 분명하고, 그리고 색깔에 대한 인식도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뭐 저거 그대로 쓰죠. 덜 분명한 모습과 색의 인식, 뭐 이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야의 중심과 바깥쪽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는 저렇게 눈으로 받아들인 게 두뇌로 가서 두뇌에서 이해를 하는 거잖아. 그 이미지 자체를. 그래서 저렇게 해서 시각기관인 눈을 통해서 이미지가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 두뇌는 그 두뇌가 제시받은 되게 세부적인 색깔의 이미지들의 적은 양,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받아들여서 두뇌에서, 그럼 왜 여기에서 이거 있잖아. 이걸 왜 스몰이라고 했는데, 동그라미를 쓰지 말고 위쪽으로 이렇게. 왜 이미지의 양을, 적은 양을 받아들이냐면은, 이게 시야의 중심부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주변부가 있고 중심부만 있다면, 중심부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이게 양적으로는 좀 적다. 뭐 그렇게 이건 이해하면 될 거야. 그냥 중심부에서 받아들인 것만 이제 두뇌에서 가져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받아들인 이미지를 두뇌가 사용을 하는데, 그 이미지는 뭐하고 합쳐진 거냐면, 요게 이제 outer region 요쪽에서 나온 정보란 말이에요. 요거 이게 페리페럴 이미지가 주변부 이미지. 요거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대로 하는 거지. 얘의 특징은
덜 색깔이 화려하고 색채가 완전히 다 반영되지 않았고 그리고 모습도 좀 덜 분명한 저 두 가지하고 합쳐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두 개를 어쨌거나 다 받아들인단 말이지. 뭐 하려고? 이미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저게 어떤 이미지인지. 근데 여기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해할 때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기억하고 비교를 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면 그 다음에 요 for example 예시를 보면 돼. 그러니까 얘는 요 앞에 부분이 여기가 도입 부분이고 요게 이제 결국은 topic sentence 주제가 된다.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메커니즘을. 여기는 이제 예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topic sentence 제주수 다시 한번 나와보지.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두뇌는 그래서 이 세부적인 색깔의 침상, 그 이미지들, 소량의 이미지들을 있는데 요거 플러스 이게 뭐가 플러스 된 거냐면 덜 분명한 덜 어떤 색깔이 좀 덜 들어간 주변부 이미지지 주변 이미지 합쳐진 얘를 이 아이를 두뇌가 인식을 한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냐면 그 이미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냐면은 기존의 기억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한글 보고 같아. 우리 뇌는 시야의 중심 영역하고 그 주변부, 외부 영역에서 얻은 시각 정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중심부, 이거는 주변부란 말이에요. 여기는 시야의 중심부에서 온 정보고, 이거는 바깥쪽 주변부에서 온 정보야. 이렇게. 이 두 가지 시각 정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이미지, 심상이라고 나온 거지. 그 심상을 해석, 즉 이해를 할 때, 그래서 기억을 가지고 비교해서 이해를 한다는 얘기니까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지가 매우 괜찮아요. 그래서 형광펜은 이것만 해봐. 시각 정보를 해석할 때 우리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거야. 앞에 부분 다 말렸거든요. 아니 뭐 중앙에서 우리 시야 중심부에 있는 되게 뭐 명확하고 풀컬러 완전한 색깔 다 있는 거 그것도 있는데 주변부에 약간 좀 덜 명확한 게 있단 말이야.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두뇌에서 받아들여서 그 이미지를 이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억을 사용한다는 얘기야. 오직 시각 정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if we see a Y-shaped image on a page, 페이지에 Y 모양 이미지가 있다고 볼게. 그러니까 보다 보면 페이지에 이런 모양이 있었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모서리를 인식한다는 얘기요. Y를 모서리를 인식하는 거는 기존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Y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모서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interpreted, 이해를 할 수 있대. 코너 모서리의 3dimensional represent 3차원적 표현이라고, 그지? 여기가 3차원의 코너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이미지를 보고 3차원도 여기 원래 없는 거죠. Y만 있는 건데 저렇게 모서리라고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만큼을 봤는데 우리가 기억 속에서 모서리는 이런 식이었지라는 이 나머지를 기억을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딱 맞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코너 모서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시 in turn can be perceived, 인식될 수 있어. either A or B 둘 중 하나로 페이지에서 밑에 있다 protruding
튀어나와 있는 걸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 페이지 내에서 디프레스 움푹 들어간 걸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어쨌거나 그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근데 어떻게 프로젝팅 코너 튀어나와 있는 코너 모서리라고 받아들여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기억 역할로 들어온 거야. 아마도 회상을 하면서 초기 기억을 어떤 기억을 생각을 해내냐면 모서리는 단단하고 날카롭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기억 속에 이 Y 형태에 대한 기억은 이 모양만 딱 보고도 우리는 기존의 경험상 기억이 이게 튀어나와 있는 모서리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걸 그 기억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판단한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튀어나온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으로 쑥 들어간 걸 수도 있긴 하잖아, 사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모서리가 PPO 발견이 된 거야. 언제? exploring on 탐험을 할 때, 탐구를 할 때, all fours 모든 네 가지를 가지고 거야. 이게 뭐냐면은 네 발로 기어서 탐험을 할 때. 유아였을 때, 애기 때 기어서 세상을 탐구하고 돌아다니잖아. 그때 발견이 된 거라고. 이렇게 된 건 또 튀어나왔다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억이 여기 나오는 거지. 이거 괜찮아. 이거란 말이야. 색깔로 좀 구분한 거야. 그래서 색깔로 좀 구분해 준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억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뭔가 시각적 신호의 해석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뭐에서 우리가 우리 중심부 주변부 쪽 시각기관으로부터 되어 있지. 그러니까 포토 리셉터가 시각기관이라고 보면 돼. 이게 뭐 광수용체라는 게 눈을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여기가 매우 빈칸으로는 괜찮은 거지. 그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일단 문장을 통으로 흉악해 볼게. 특히 이거 이제 근거가 되는 부분 요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요거 to interpret the image by comparison to 요거 동안 표현해서 요거 뭐 그대로 연결해주면 되겠지. 결국 우리는 우리 시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그러니까 사실 이거 여기까지만 날려도 되겠다. 형광펜 안했으면 이만큼까지만 할게. 이 시각적 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시각적 신호 자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억을 통해서 이미지를 이해한다. 똑같은 얘기지? 요 두 개의 문장을 형광펜에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고, 한 번 더 나온다. 자, 만약 그래서 우리가 wish to 소망을 한다면 뭔가를 스팟 알아차리는 걸 잘하는 거를, 즉 알아차리는 걸 잘한다는 게 이미지를 보고서 시각적 신호 이해를 잘한다. 그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간색 다시 들어가야 돼. 기억을 많이 써야 된다. 우리는 쌓을 필요가 있대. 상당한 양의 비교를 위한 이미지들, 심상, 즉 기억 속에 마지막에 이 부분만 빨간색 부분 통합해 해주면 돼. 그리고 파란색은 또 파란색대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야. 후반부 빈칸으로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여기 예시 페이지에 Y 모양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튀어나온 모서리일 수도 있고 또는 움푹 들어간 모서리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로 인식을 하는 이유는 초기 기억을 해상을 해서 이것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은 시각적 신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사물 발견 능숙하고 싶어. 이쪽이 우리가 아까 색깔로 한 같은 거예요. 파란색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시각적 신호 이해를 잘하고 싶어가 되겠지? 그렇다면 뭐 해야 되냐면 이미지를 말투와 기억 속에 비축을 할 필요가 있다. 기억 안에 이미지들이 잔뜩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마지막으로. 이 상당히 빈칸 좋고 요지도 아까 한번 하는 것처럼 외우 좋고 문장 3인분 여기 마지막에 뭐 토픽 센텐스 건데 예시 끝난 다음에 문장 순서보다는 순서는 뭐 이렇게 크게 세 등분 나눠서 보면 되긴 할 텐데 또 다른 빈칸으로 세 번째 단락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여기만 좀 잘 비교를 해주라고 색깔로 구분하는 거 다시 보여줄게. 이렇게 알고 요거 become grasping things가 이미지 이해 잘하는 거 파란색이고 substantial store of imagery for comparison 이미지에 기억 속 이미지 저장돼 있어야 된다 빨간색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억 빨간색은 기억 파란색은 이미지 이해 이렇게 이게 훨씬 좋아. 좀 전에 그 7번은 괜히 뭐 수상적이기만 하고 그다지 뭐 출제하면 가치가 엄청 있지 않아 보여요.